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70년 7월 14일, 일본 홋카이도 신토쿠 기차역에 건장한 5명의 청년들이 도착합니다. 이들은 후쿠오카 대학의 산악동아리 반더포겔부의 멤버들이었죠. 아주 오랫동안 계획해온 이번 산악여행은 홋카이도에 있는 히다카 산맥을 종주하는 대장정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산맥이 홋카이도의 등뼈 같은 것인데 코스가 꽤 길고 험준해요. 그래서 일본 산악인들 사이에서는 마치 우리에게 한국의 지리산 종주 같은 느낌처럼 언젠가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처럼 여겨지죠. 구성원들을 보니까 20살이었던 타케스에 카츠토시, 이 사람이 거의 리더격이었고요. 22살의 타키슌지, 또 19살이었던 코로기 모리오와 니시 요시하루, 그리고 가장 어린 막내 18살의 카와하라 요시타카였습니다. 이들은 본격적인 동반을 하기에 앞서서 신토쿠에 있는 한 파출소에 들렸고 자신들의 동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드디어 첫걸음을 내딛게 되죠. 시작은 순탄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여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원들은 히다카 산맥의 절경과 자연을 만끽하면서 산에 올랐고요. 그렇게 무려 11일간의 순조로운 등산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7월 25일, 5 청년들은 이 코스의 끝자락인 카무이의 쿠치카우시 산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하룻밤을 머물 예정이었기 때문에 평평한 분지를 찾았고 텐트를 치게 되는데요. 당시 시각은 4시 반쯤이었죠.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텐트를 다 쳤고 맛있는 저녁을 해먹으면서 좀 쉬려던 그때 텐트에서 한 6, 7m 떨어진 저곳에서 불길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숨어서 오는 게 아니고 대범한 풀소리를 내면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요. 그래서 보니까 불곰입니다. 당시에 이 곰을 가장 먼저 발견한 건 리더였던 타케스였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겁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타케스에가 좀처럼 곰이라고는 보기 힘든 규슈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다소 신기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게다가 눈앞에 있는 이 곰이 에조불곰이라는 종류였는데 크기가 한 대형견보다 조금 더 큰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죠. 타케스에가 모두들한테 야 괜찮아 괜찮아 하고 다독이게 되니까 멤버들도 금세 긴장을 풀고 335 모입니다. 잠시 후엔 카메라를 꺼내서 곰의 사진을 찍었고요. 한참 동안 곰이 어떻게 생겼는지 동물원처럼 관찰하는 여유까지 부리게 되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불곰은 대원들의 텐트와 물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텐트 밖에 꺼내놓은 배낭에 음식들을 막 뒤지기 시작해요. 대원들에게 이건 굉장히 신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곰이 무섭게 느껴지진 않았죠. 이들은 그저 곰이 막 가방을 이렇게 이리저리 뒤지는데 그게 질릴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불곰이 다행히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때 한 멤버가 재빨리 그 배낭을 사수해서 텐트 안으로 치워두게 돼요. 자, 이젠 이 곰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생각한 끝에 한 멤버가 그 스테인레스 식기를 막 수저로 치면서 소음을 만들었죠. 또 다른 멤버는 라디오를 켜뒀고요. 또 다른 대원은 나무에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곰에게 위협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방법이 통했던 걸까요? 불곰이 서둘러 이들의 캠프를 떠났습니다. 와, 참 인생에 둘도 없을 아주 짜릿하고 스릴 넘치는 자연이 주는 경험이었죠. 그렇게 대원들은 곰을 쫓아냈다는 안도감 뿐만 아니라 피곤함이 몰려왔고 금세 텐트로 들어가서 내일 또 떠나게 될 산행을 기대하며 잠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밤 9시 멤버 한 명이 뭔가 쎄한 느낌의 눈을 떴어요. 거친 콧김 같은 게 느껴진 건데요. 일어나 보니까 이 텐트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큰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멀리 아까 왔던 그 곰으로 추정되는 형체가 유유히 사라지고 있었죠.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곰이 도망친 줄 알았지만
오히려 밤을 노려서 이들을 역습했던 겁니다. 대원들은 예상치도 못한 이 불곰의 행동에 놀랐어요. 혹시 다시 오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느껴졌겠죠. 그리고 혹시나 위급 상황이 닥칠까봐 서로 이제 2시간씩 불침범을 서기로 해요. 하지만 그날 밤 그 누구도 쉽사리 잠들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난 26일 새벽 4시 반. 또다시 불곰이 텐트에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행동이 더 과격해졌어요. 아예 텐트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려는 듯 했고요. 공포에 휩싸인 멤버들은 일단 안간힘을 다해서 텐트 뼈대를 붙잡고 버티게 되죠. 불곰은 5분간 집요하게 텐트를 끌어당겼습니다. 이 대원들도 애를 쓰면서 막았지만 결국 텐트가 쓰러져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곰이 그토록 끈질기게 노린 건 아까 그 낮에 뺏겼던 배낭입니다. 곰은 가방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안을 뒤졌던 거고요. 되려 이 대원들한테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 그 길로 이 5명은 짐을 내비두고 일단 캠프를 빠져나왔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대장정은 산악 동아리 대원들에게 마치 훈장과도 같은 버킷리스트였습니다. 그만큼 종주 자체를 지금 와서 포기할 순 없었어요. 게다가 거의 끝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때 리더였던 타케스에는 그러면 일단 산림청에 구조를 요청하자고 주장합니다. 근데 사실상 불곰에게 직접 공격을 당한 것도 아니고 다친 사람도 없다 보니까 산림청에 이 상황만 좀 알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여정을 마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리더 타케스케의 결정 하에 타키와 막내 카와하라가 2사람이 함께 하산을 해서 구조 요청을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둘이 먼저 하산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서둘러 내려가던 2사람은 잠시 후 새로운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다른 대학에 소속되어 있던 산악 동호회 학생들이었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이들 또한 불곰의 습격을 받고 지금 황급히 하산하던 길인데요. 이때 타키와 카와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얘네들이 내려가면 우리를 대신해서 산림청에 연락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다시 캠프로 돌아가서 종주를 마칠 수 있는데. 위험한 생각이었죠. 2사람은 이 무리에게 우리가 불곰의 습격을 받았다라는 걸 알려달라고 부탁만 했고요.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아까 곰한테 물건을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무리들에게 어차피 너네는 쓸모없으니까 음식과 지도, 가솔린을 건네받았고요. 그 길로 다시 캠프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가던 중에 2사람을 또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엔 도토리 대학의 산악회 사람들이었는데 아주 잠깐 마주쳤어요. 그저 불곰이 나타났다는 정보를 교환했을 뿐이었죠. 잠시 후 오후 1시. 이들은 캠프에 도착을 해서 나머지 대원들과 합류를 했습니다. 다시 5명이 됐죠. 그 사이 여기에 있던 멤버들은 곰이 망가뜨려 놓은 텐트를 수리했고요. 원래 이제 텐트를 쳐놓은 장소보다 좀 더 높은 능선에다가 새로운 캠프를 마련해 둡니다. 그렇게 대충 작업이 끝나자 급격히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멤버들은 주위에 불곰이 없는 걸 확인했고 얼른 식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사실 어젯밤에 거의 한숨도 못 잔 상태였거든요. 밥을 먹자마자 다들 졸음이 쏟아졌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그 순간 그 음식 냄새 때문이었을까요? 오후 4시 반이었어요. 또다시 불곰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곰의 행동은 정말 기이했죠. 텐트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대신에 이 불곰이 텐트 옆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아요. 1시간 동안이나요. 그럼 그 안에 있던 멤버들은 공포에 질리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계속 안에 있다가 이렇게 계속 있을 순 없다.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 판단을 했고 몰래 나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불곰의 주의를 돌리도록 물건을 던졌고요. 그 사이 가까스로 텐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자, 그럼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냐? 이들에게 희망은
아까 그 두 번째로 만났던 도토리 대학의 그룹, 그 사람들이 이 주변 어딘가 있을 거고 그들의 텐트에 합류하는 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 도토리 대학 팀들도 이미 불곰의 습격을 받았다는 정보를 듣고 바로 산을 떠난 후였습니다. 이제 이 다섯에게 남은 건 오직 하산이라는 결정뿐입니다. 저녁 6시, 산속이라서 빠르게 해가 집니다. 그래서 어둑해져요. 멤버들이 원래 있던 곳에서 한 100m 정도 내려갔을 무렵이에요. 이때 멤버 니시이가 불현듯 뒤를 돌아보고는 비명을 지르고 말아요. 코 앞에서 불곰이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 5명이 순식간에 패닉에 빠졌고요. 그 길로 뿔뿔이 흩어져서 미친 듯이 다들 달아나기 시작해요. 이때 불곰은 유독 막내 카와하라만을 집요하게 쫓아갔습니다. 다들 막 숲 어딘가로 도망을 쳤죠. 그리고 그때 암흑 속에서 악! 하는 카와하라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자, 막내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건 리더 타케스였어요. 정신없이 도망가던 길에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카와하라는 이미 다리를 절뚝여요. 피가 흘리고 있었죠. 습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타케스도 도망쳤고 카와하라의 행방은 묘연해졌고요. 이때 사라진 부원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코오록이었어요. 남은 3사람이 이름을 막 부르면서 코록이 어딨어? 이러면서 찾아다녔는데 한참을 그러다가 저 멀리서 다 여기 있어! 하는 음성이 나지막히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딱 한 번의 음성을 마지막으로 코록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죠. 자, 이제 남은 건 타케스에와 타키, 니시예요. 그들은 다른 그룹에 어쨌든 도움을 요청해야 했고 그래서 불을 피우게 되는데요. 호루라기도 불면서 위치를 알리게 되죠. 하지만 구조는커녕 여기는 인적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밤새 두려움에 벌벌 떨던 3명은 암벽 높은 위로 올라가서 밤을 지새게 됩니다. 7월 27일, 이른 새벽이 밝았습니다. 이날따라 안개가 굉장히 짙게 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이 대원도 조금만 더 그 시야를 벗어나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짙은 안개였죠. 그럼 이 상황에서 지난밤 사라진 멤버들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도 포기는 하지 않았고요. 아침 8시까지 계속 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 헤맸지만 소득은 없었죠. 결국 3사람만이라도 일단 하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뿌연 안개 속에서 일단 산 밑에 쪽으로 그냥 하산을 하던 중에 맨 앞에 걷고 있던 리더 타케시에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겨우 2-3m 떨어진 가까운 곳에 불곰이 또 나타난 겁니다. 자, 타케시에는 이미 이 불곰의 공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곰을 보자마자 바로 방향을 바꿔서 마구 뛰어갔어요. 그러자 불곰도 그 길로 타케시에를 쫓아갔죠. 와, 자, 이 안개 속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숲속에서 타키와 니시 2사람만 남았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고요. 2사람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같이 뛰어요. 정신없이 산 밑으로 내려왔죠. 다 내려와 보니 오후 1시입니다. 인근 댐의 공사 현장에 도착을 해서 지나가던 자동차를 붙잡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들이 이제는 사라진 친구들을 찾기 위해서 산림청에 가야 했는데요. 그렇게 도착을 해보니 이미 저녁 6시가 지난 시각이었고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너무 숨이 막히는데요. 그런데 아직 비극적인 파트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날 28일이 되어서야, 날이 밝고서야 구조대가 출동합니다. 사라진 3명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구조대가 찾은 건 처참한 몰골로 이미 숨이 끊어진 3명의 시신이었죠. 막내 카와하라, 코오로기, 그리고 리더 타케스에까지. 당시에 정말 형체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고 해요. 옷이 다 찢겨져 있는 건 당연했고 얼굴 반쪽이 사라지고 코와 귀가 뜯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 모두 엎어져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이 되었는데 예상컨대 도망을 치다가 뒤에서 불곰에게 습격을 당했고 그러면서 이제 엉덩이 쪽 둔부와 항문부가 물어 뜯겨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너무 끔찍하죠. 한편 이 구조팀은 먼저 하산했던 도토리 대학 산악팀, 걔네들이 버리고 간 텐트를 하나 발견하는데요. 그 안에서 믿기 힘든 쪽지 하나가 나오게 되죠. 보니까 코오로기가 간신히 이 캠프를 찾아와서 혼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남겨둔 메모였습니다. 겨우겨우 피신을 해서 여기서 하룻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쪽지 안에는 그가 사망하기 전까지 느꼈을 그 극한의 두려움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5시 30분, 곰이 쫓아왔다. 카와하라가 당한 것 같다. 나는 가까스로 도망쳤다. 구조대가 오기를 빌면서 잠이 들 거다. 새벽 5시 20분이다. 곰이 나올 것 같아서 다시 침낭에 웅크렸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 도토리 대학 부원들이 연락을 해줬을까? 도대체 언제 구하러 오는 걸까?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렵다. 오늘은 안개까지 짙다. 그리고 마지막 오전 8시쯤의 기록은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글씨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한 두려움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갔다는 거죠. 당시에 곰이 텐트 쪽으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를 들켜서 도망가다가 습격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이 비극이 끝나고 시신이 발견되고 다음 날인 7월 29일 마침내 문제의 불곰은 사냥꾼 10명에 의해서 사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박제가 되어서 대중에게 공개가 되는데 이 공개가 된 후 사람들이 한 번 더 놀라게 되죠. 앞서 말했듯이 불곰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 곰의 크기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곰이 더욱이나 아직 성장 중이었던 어린 암컷곰이었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작은 곰한테 성인 3명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게 좀 이상했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다 하더라도 곰은 엄연히 맹수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특히나 별 힘을 들이지 않고도 곰이 이렇게 슉 하면 사람의 피부를 찢을 수 있을 정도로 힘이 강력하다고 해요. 근데 이 대원들이 단순히 곰의 좀 작은 크기에 속아서 경솔하게 행동한 게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겠죠. 사실 이번 사건에서 산악부원들이 저지른 중대한 실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안전 차원에서 좀 알아둬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곰은요, 자신의 물건에 집착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근데 기억하세요? 첫날 곰이 가지고 놀던 배낭을 뺏어서 다시 텐트 안에 집어넣었죠. 그게 곰의 소유욕과 사냥 욕구를 자극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배낭 때문에 다시 돌아왔고 텐트 안을 계속 뒤졌던 거고요. 또 이 대원들이 나뭇가지에 막 불을 붙여가지고 곰을 쫓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오산이었죠. 실험을 해보니까 곰은 불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큰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이 대원들의 가장 큰 실수는 불곰하고 마주친 후에 곧장 하산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종주를 하는 게 오랜 꿈이었죠. 게다가 이미 12일 정도 등반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피날레 두고 포기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하지만 아시죠? 세상에서 목숨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사실 이들이 도망칠 때도 주의해야 했었던 점이 있어요. 곰은 등을 보이고 도망치는 것을 쫓는 습성이 있다고 해요. 자, 등을 보이고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건데 심지어 이 곰이 시속 70km의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막 뛰어가가지고 곰을 따돌린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산에서 곰을 만났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이때 곰의 호기심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물건 등을 집어던지는 행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사건 당시 대원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등을 보이고 도망쳤고 결국 다 뒤에서 습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 곰이 나타나면 죽은 척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물론 운 좋게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곰이 오히려 이게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빨로 뜯거나 발로 짓누르는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제의 불곰은 왜 그렇게 끈질기게 이 대원들을 공격했던 걸까요? 곰을 사살하고 나서 위장을 살펴봤는데 사람을 먹은 흔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 곰이 인간을 먹으려고 사냥 행위를 한 게 아니라 그저 일종의 놀이를 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웠는데요. 곰한테는 그냥 그 배낭에 있는 게 신기했고 인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장난을 친 건데 그 인간이 받게 되는 고통과 피해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거죠. 사망한 학생들 18살에서 20살까지 꽃다운 청년들이었습니다. 끔찍한 사건 이후 이 시신이 발견된 위치에는 세 사람을 기리는 위령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들이 머물렀던 인근에서 우연히 그들이 찍었던 사진의 필름이 발견돼요. 그래서 이날을 해보니까 사진 속의 대원들 표정 막 밝고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죠. 이 사진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청년들의 꿈의 등반. 이게 한순간에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를 가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계기로 당시의 산림청은 곰에 대한 주의를 주고 또 목격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렸어요. 그리고 또 문제의 불곰 그 박제한 걸 걸어가지고 경각심을 주고 있고요. 지구를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과 동물입니다. 혹여나 인간이 이 모든 것의 우위에 있다는 오만함은 당연히 떨쳐버려야겠죠. 늘 자연 앞에서 겸손하고 조심해야 함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7년 1월 3일 강원도 춘천의 한 공동묘지에서 묘지 관리인이 평소처럼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수상한 차량 한 대가 포착되죠. 유독 그 차가 이상하다고 느낀 이유는 이게 이틀째 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해당 차량은 고가의 BMW였는데 아니 이 공동묘지에 누가 하루 이상 차를 세우고 이렇게 가냐고요. 관리인은 확인차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즉각 불길함을 감지했죠. 이 차량 주변으로 다량의 피가 막 흩뿌려져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차 옆에 벤치가 하나 있는데 그 벤치에도 핏자국이 선명했고요. 심지어 벤치 옆쪽으로는 뭔가 끌려간 듯한 핏자국까지 남아 있습니다. 관리인은 즉각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느끼고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같은 날 이 춘천경찰서에 해당 신고가 들어오고 나서 1시간 후 이번엔 경기도 남양주경찰서에 또 신고가 걸려옵니다. 남양주에 살고 있던 한 여성인데 자신의 어머니가 전날 외삼촌의 묘지가 있는 춘천 공동묘지에 나선 후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게다가 이때 딸은 의미심장한 이야기까지 남겼죠. 자신의 어머니 실종에 새아버지가 관련된 것 같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이 조회해본 결과 그 공동묘지에서 발견된 차량의 주인은 남양주에서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52세의 여성 김 씨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차 안에 있던 건 아니었어요. 김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묘지 곳곳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서도 김 씨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CCTV를 한번 살펴볼까요? 김 씨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1월 2일을 중심으로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1월 2일 오후 3시 김 씨의 차량이 묘지 입구로 들어가는 게 확인돼요. 그런데 이 차가 들어오기 약 40분 전에 한 2시 20분쯤인데
검은색 오피러스 차량이 한 대가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번호를 조회한 결과 차주는 바로 김 씨의 남편 53세 한 씨였죠. 앞서 딸이 의심한 그 새아빠 말이에요. 김 씨와 새아빠 한 씨는 지난 2006년에 재혼한 사이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이후에 한 씨가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기분이 나쁘면 툭 하고 김 씨에게 손찌검을 하고요. 경제적인 문제로도 아내와 자주 다퉜고요. 견디다 못한 김 씨는 재혼 6년 만인 2012년부터 한 씨와 별거를 했고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앞둔 부부가 같은 공동묘지에 1시간 간격으로 들어왔다? 근데 이후에 아내는 실종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차량 주위로 수많은 혈흔이 발견된 거고요. 당연히 경찰의 화살은 남편 한 씨에게 향했죠. 경찰은 그가 묘지에 먼저 와서 김 씨를 기다렸다가 납치한 게 아니냐 추정합니다. 그리고 즉각 한 씨를 찾아 나섰죠. CCTV에 따르면 이 한 씨의 차량이 3시 25분쯤 공동묘지를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차량이 발견된 건 3일 밤 경기도 양평입니다. 이때 한 씨는 검문 중이던 경찰들을 따돌려요. 그리고 다음날 4일 한 씨의 차량이 남양주에 있는 한 교회 주차장에서 발견되죠. 이미 차를 버리고 도주한 후였습니다. 경찰이 서둘러서 그 남겨져 있는 한 씨의 차량을 수색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다량의 혈흔이 나와요. 이 한 씨 차 안에서 나온 혈흔, 또 공동묘지에서 나온 혈흔 모두 실종된 김 씨의 것이었죠. 사실 이 사건은 단순 실종이나 납치가 아니라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나온 혈흔의 양만 봐도 이게 상당했거든요. 그 김 씨가 분명 어떤 심한 부상을 입은 게 확실해요. 그리고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야 했을 정도죠. 그런데 그런 흔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고 약 일주일이 지난 1월 9일, 마침내 고대하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용의자 한 씨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의 한 주차장에서 체포된 거예요. 자, 체포는 됐는데 이 남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날 그 아내를 만났다. 그 묘지에서 만나서 약간의 다툼을 했지만 실종은 난 전혀 모르는 문제다 라고 잡아떼는 거예요. 근데 또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아내의 뺨을 몇 대 때렸대요. 근데 살인은 가당치도 않다 라고 발뺌하고 있었죠. 아니 그렇게 아무 관련 없으신 분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도망친 걸까요? 어쨌든 경찰로서는 한 씨가 계속 부인을 하니까 수사가 벽에 부딪히고 말아요. 안타깝게도 이 범행 현장을 정확히 촬영한 CCTV는 없었고요. 흉기도 없고 무엇보다 지금 피해자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경찰이 확보한 거라곤 그저 혈흔뿐이었고요. 그러니까 한 씨가 범인이라는 정황은 맞지만 결정적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 어쩌죠? 이거 다 잡고도 지금 놓치게 생긴 거예요. 경찰은 신락 같은 증거라도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CCTV에 매달렸어요. 특히나 사건 전후로 한 씨의 차량이 어떻게 어디로 이동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에 이거 봐라. 수상한 행적이 포착됩니다. 한 씨가 사건 당일, 그러니까 즉 1월 2일 밤에 한참 운전을 하고 가다가 홍천에 있는 한 하천에서 잠깐 차를 세웠더라고요. 지도를 두고 보니까 이 지점은 완전 산골짜기 도로변이에요. 가게나 주유소가 없어요. 근데 굳이 정차를 한 이유가 뭘까? 혹시나 싶었던 경찰이 이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했죠. 그리고 얼마 뒤 그 밑 하천에서 버려진 기름통과 장갑 하나가 나옵니다. 네네, 예상보다 좀 실망스러운 물건들이에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사건과. 하지만 경찰들의 생각은 달랐죠. 한 씨가 굳이 여기서 차를 세운 이유와 이 물건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기름통을 토대로 인근 철물점을 탐문수색했어요. 이걸 분명 뭔가 철물점에서 샀을 테니까요.
그랬더니 한 씨가 그 사건 당일 오후 5시 11분에, 그러니까 이때가 김 씨와 만남 이후 시점이죠. 한 철물점에 가서 이 기름통과 장갑을 구매한 게 확인됩니다. 또 철물점 주변의 주유소에서 등유 40리터를 구입한 것도 파악했어요. 추가적으로 국가수 감정을 맡겼는데 그 장갑에서 겉부분에 피해자 김 씨의 혈흔이 나왔고요. 또 장갑 내부에서는 한 씨의 DNA가 검출돼요. 그러니까 이 장갑을 한 씨가 끼고서 이 김 씨에게 무언가를 했다는 게 밝혀지는 거죠. 수상한 건 이게 끝이 아닙니다. CCTV를 확인한 경찰이 한 씨가 같은 날 밤 10시 40분 주유소에서 막 세차하는 장면을 포착했어요. 자, 근데 이때 한 씨의 모습이 아주 부자연스러웠죠. 지금 보고 계신 게 실제 CCTV 장면인데요. 눈치채셨나요? 대부분은 셀프 세차장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차 겉면을 세차하잖아요. 근데 한 씨의 경우에는 차 안쪽에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시트가 이러면 다 젖을 텐데. 이건 내부를 집중적으로 청소하는 모습이었죠. 마치 무언가를 지우려는 듯 하기도 하고요. 이걸 종합해서 경찰은 한 씨가 머물렀던 그 홍천의 하천이 시신을 유기한 곳이다 라고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1월 12일쯤 본격적인 수사를 하게 되죠.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1월, 겨울이잖아요. 이 하천이 얼마 전에 찾아온 한파로 인해서 완전히 꽁꽁 얼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색팀이 50cm나 되는 얼음 다 깨고 그 안을 수색하게 되죠. 정말 여기서 아무 결과가 안 나왔으면 허무했을 텐데 기적적으로 그 밑에서 뼈 조각들을 발견합니다. 사실 이게 보통의 경우였다면 물살에 휩쓸려서 다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사건 이후에 하천이 얼면서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뭐가 잘 풀리나 싶었지만 또 다른 난관. 국과수 확인 결과 뼈 조각들이 완전히 불에 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DNA 확인이 어렵죠. 겨우 발견했는데도요. 이렇게 해결이 될 듯 말 듯. 사건이 다시 벽에 부딪히자 수사팀은 좌절합니다. 이제 또 어디서 증거를 찾냐고요. 그런데 바로 이때 천만다행으로 또 다른 중요한 사건 현장이 드러나게 돼요. 그 문제의 하천에서 차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폐가였습니다. 이 폐가에서 버린 지 얼마 안 된 물건이 나왔더라고요. 그건 바로 피 묻은 헤드셋과 담배꽁초요. 자, 감식을 해보니까 이 혈흔이 피해자 김 씨의 것이었고요. 담배꽁초에선 한 씨의 DNA가 검출됩니다. 아니, 근데 웬 갑자기 이렇게 뚱딴지처럼 폐가가 등장하는 걸까요? 어떻게 경찰은 여기를 찾아냈냐 싶었는데, 사실 경찰은 이 하천에서 뼈 조각들이 다 불에 타 있었다라는 거에 주목했어요. 그럼 이걸 어디서 태웠을까? 일대를 조사했죠. 그러다가 근처 폐가의 주방, 여기가 유력해 보였고 조사를 했더니 마침 거기서 증거가 나온 거예요. 피 묻은 게. 정말 저는 약간 짜릿함을 느꼈는데요. 이게 하천 수색에서 포기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일대를 다 이제 확장해서 수색한 경찰의 집념에 정말 놀라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그 폐가 주방에 딱 들어가니까 이미 코를 찌를 듯한 그 등유 냄새가 풍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던 아궁이 천장에 그을음이 남아있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을음이었죠. 수사팀이 즉각 주방 전체에 혈흔 반응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시약을 뿌린 결과 주방이 모두 푸른빛으로 뒤덮입니다. 핏자국이었어요. 이후 경찰은 즉시 아궁이 바닥에 남은 재를 샅샅이 파헤쳤죠. 그러자 예상대로 타담한 뼈 조각들이 발견됩니다. 또 불행 중 다행으로 그 뼈에 붙어있는 근육 조각이 몇 개 아직 타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래서 바로 DNA 검사를 맡겼죠? 그건 바로 피해자 김 씨였습니다. 이때까지 정확히 시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한 씨는 이 모든 증거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행을 실토하게 되죠.
이 사건의 발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5년인데 피해자 김 씨의 오빠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이때 1억 2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동생은 이 돈으로 오빠 장례 치르고 묘자리를 좀 좋게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때 남편 한 씨가 와서 가족들 몰래 이 보험금의 일부인 4천만 원을 빼돌린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오빠의 묘지에 봉분조차 올리지 못하게 됐고요. 너무 열받죠. 그리고 이 일은 당사자 김 씨에게 아주 사무치게 남았어요. 아니 어떻게 남편이라는 작자가 오빠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챌 수 있냔 말이에요. 사실 이 일 때문에 김 씨 아버지도 사위를 상대로 고소까지 진행했고 상황이 점점 한 씨에게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이때 한 씨는 이미 김 씨와 별거 중이었는데 아내한테 수차례 연락을 해서 야 만나서 좋게 해결하자 라고 설득을 했죠. 여기에 김 씨는 결코 만나지 않겠다, 법적으로 해결하자 라고 만남을 거부했고요. 이때 한 씨가 새로운 꾀를 내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또 가족을 이용하는 건데 당시 아내 김 씨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장모님이 춘천에 있는 한 요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그리고 사건이 있던 1월 2일 한 씨가 이 남편이란 사람이 대뜸 요양원에 찾아가서 장모님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난동을 피우죠. 그러니까 요양원 측이 잠시만요 하면서 보호자인 김 씨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리 엄마를 지금 병원에서 퇴원시킨다고? 말도 안 돼 하면서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김 씨가 부랴부랴 요양원으로 달려오게 된 거예요. 한 씨는 그걸 계기로 만나려고 한 거고요.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다툼을 하는데 이때 한 씨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좀 조용한 곳으로 옮겨서 얘기하자 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둘은 마침 그 춘천 지역에 오빠가 안치되어 있던 공동묘지에서 만나기로 했던 거예요. 그렇게 공동묘지에 한 씨 차가 들어왔고 또 김 씨가 도달했죠. 이때 한 씨는 재결합을 제안합니다. 근데 김 씨는 완강해요. 근데 한 씨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자존심도 구겨가면서 상황도 안 좋은데 다 이렇게 좋게 하자고 말하는데 너무 강력한 거절을 받으니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내 뺨을 때렸죠. 김 씨가 당황해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차 근처로 도망치게 되는데요. 이때 한 씨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됐죠. 그 과정에서 아내 김 씨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면서 쓰러졌는데 마침 이때 이 돌벽에 뒤통수를 부딪혀서 피를 흘려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씨는 멈추지 않았죠. 쓰러진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서 머리를 잡고 벤치 모서리로 강하게 내리칩니다. 잠시 후 김 씨는 힘을 잃고 축 몸이 처졌습니다. 한 씨는 서둘러 그녀를 자신의 차에 싣고 공동묘지를 빠져나오게 되죠. 이후 시신을 유기할 장소로 홍천군에 위치한 폐가를 선택했습니다. 마침 여기가 예전에 부부가 같이 펜션을 한번 해보자, 개발해보자 해서 알아봤던 곳이라 익숙했어요. 폐가에 들어가서 한 씨는 아궁이에 장작을 쌓고 아내의 시신을 그 위에 올렸죠. 화장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괴상한 점이 있는데 아내의 시신을 이렇게 가부좌를 튼 자세, 그러니까 요가하듯 양반 다리를 앉힌 자세로 올려놨다는 거예요. 아니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한 씨는 여기에 대해서 아내가 좋은 곳에 가기를 바랬다라는 마음으로 나름의 장례 절차였다고 변명해요. 근데 이것도 황당하죠. 이후부는 장작에 불을 붙여서 약 3시간 동안 김 씨의 시신을 화장합니다. 거기서 뼈가루가 나오잖아요. 그 일부는 계곡에다가 유기를 했고 나머지는 아궁이 바닥에 묻어서 유기합니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세차장에 서둘러 가서 모든 혈흔을 제거하게 되죠. 이렇듯 그날의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는 내내 한 씨는 살인이 아니다. 이거는 살인이 굉장히 우발적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재결합을 거부하니 분노가 일어나서 살해했고 또 나는 양심의 가책까지 느껴서 장례를 치러줬다는 이 황당한 이야기.
하지만 검찰은 한 씨의 범행이 계획살인이라고 판단했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애초부터 요양원에 계신 장모님을 이용해서 김 씨를 유인했죠? 게다가 시신을 화장하고 뼈 조각까지 유기하고 상당히 치밀하잖아요. 근데 참고로 조사 중에 드러난 정말 황당한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아니, 한 씨한테 내연녀가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내연녀가 있는데 왜 아내를 만나서 재결합을 얘기하죠? 그리고 재결합을 안 해주니까 살인을 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심지어 사건 당일 이 한 씨라는 인간이 시신 다 유기하고 자동차 청소하고 새벽 1시쯤 돼서 내연녀를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내연녀의 증언에 따르면 한 씨의 몸에서 고기 타는 냄새가 매우 강하게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행이 다 끝난 후에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로 내연녀를 만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검찰은 한 씨가 계획살인을 한 거다. 그래서 징역 30년이 마땅하다고 청구합니다. 하지만 재판에 들어가 보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죠. 재판부는 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우발적인 것은 인정하겠다라면서 감형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한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게 돼요. 이 판결에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죠. 아니, 유족이 용서를 하지 못하겠다는데 왜 재판부가 임의로 감형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한 씨는 이미 과거에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르던 게 확인돼요. 그렇다 보니 정말 그날 살인을 한 게 우발적이냐? 아니, 이 사람은 상습적인 사람이 아니냐? 라는 그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유족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에 굉장히 큰 아쉬움이 남았죠. 이 사건은 자칫하면 시신 없는 살인으로 남을 뻔했습니다. 경찰의 집요한 수사 끝에 마침내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돼요. 시원하게 검인을 검거했지만 그에게 내려진 징역 20년은 다소 가벼운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떠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준 수사관분들께 꼭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